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고고학과의 박양지입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여기 선비와 돌궐의 고고학 문화라고 하는데요. 선비 돌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분이 많지 않고 또 일반인들도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선정한 것 자체가 전체 박물관 산책 코스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선비와 돌궐의 고고학 문화를 크게 두 부분이지만 또 세분한다면 선비의 경우에 모용 선비와 탁발 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용 선비, 탁발 선비, 돌궐 등의 역사는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주로 물질 문화, 고고학 유적이나 유물을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받으신 교재에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은 제가 텍스트로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선비를 살펴보는데요. 선비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 조선시대 공부를 하시는 선비가 아니고 우리말이죠. 선비는. 선비는 중국의 고대 문헌을 보면 중국 북방지구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흉노는 아마 지난 강의에서 한번 다룬 것 같고요. 조선도 있고 동호, 동이, 오환, 선비, 유연, 돌궐 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세기 후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역사책 삼국지 위서에 보면 위서 안에 오한, 선비, 동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서를 인용하면서 오한과 선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결국 흉노가 동호를 격파하니까 동호가 두 갈래로 나뉘어가지고 각각 오한산과 선비산에 이주하면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이제 선비의 유래, 오한의 유래, 그리고 조상으로서의 동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원 후 1, 2세기 동안 시기 이후에 선비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역사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기원 후 2세기쯤에 선비가 조금 북쪽에 있다가 흉노에 쫓겨가지고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대국가 부여, 고구려 등을 압박을 합니다. 그 가운데 기원 후 2세기에 단석괴라는 사람이 동안 시기에 선비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한 제국 또 부여와 대치를 하게 됩니다. 또 3세기 전반에는 가비능이라는 사람이 삼국시대 위나라의 부의왕으로 임명되고 또 상당히 넓은 지역, 운중군에서 요수까지 점거하는 그런 넓은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중국의 위나라의 유주자사가 자객을 보내서 이 세력이 커지는 가비능을 죽이고, 이러한 기록들이 이제 문헌에 나옵니다. 기원 후 3세기 정도 되면 이 선비가 모용선비, 단선비, 우문선비 이렇게 세 부로 나뉘고요. 그 중에 모용선비가 세 나라를 만듭니다. 전연, 후연, 북연. 그래서 각각의 연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개의 왕조를 합쳐서 사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랴오닝성에 주로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모용선비의 문화유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선비에서 탁발 선비가 갈라져 나와서 북위라고 하는 북중국 전체를 점령하는 나라를 또 세웁니다. 그래서 북위의 경우는 386년에서 535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존속을 했고, 수도를 세 차례 옮겨서 그 수도가 처음 수도는 성락, 그 다음에 평성,
낙양 이렇게 그 전도를 했는데 그 북위의 이 탁발 선비의 유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 3분의 1에서는 이제 돌궐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탁발 선비가 그 이동한 그 경로를 추정한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에, 그러니까 아까 흉노에게 쫓겨가지고 북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비산, 오한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렇게 북쪽으로 쭉 가 있다가 이렇게 점차 아래로 내려와서 그 이 성락 첫 번째 탁발 선비의 수도 평성, 낙양 이렇게 이도를 하게 되는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유적이 가시엔동인데요. 가시엔동은 그 선비의 유적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가시엔동의 동은 우리나라 행정구의 동이지만 중국의 동은 대개 동굴입니다. 동굴. 그래서 이 동굴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돌로 된 암산이죠. 거기에 이렇게 새겨놓은 그 글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독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오른쪽 위부터 시작해서 태평진군 4년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일 왼쪽에 끝줄은 상향 이렇게 되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사용한 충문입니다. 충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사 지내실 때 혹시 한자로 충문 쓰면 제일 먼저 유세차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몇 년, 태평진군 4년. 그래서 끝에 상향 이렇게 끝나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북위 세 번째 왕이었던 태무제, 그 태평진군이라고 그 제위시에는 불렀고 그 4년인 443년에 이 글을 새긴 것입니다. 결국 그 태무제 태평진군이 자기가 원래 고향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 신하를 보냈어요. 장군을 보냈는데 어딘지 정확히 찾지 못했지만 이 지역일 거라고 생각한 곳에 제사를 지내고 충문을 그 동굴에 새긴 거죠. 그게 가시엔동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세로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요즘 보는 것처럼 하면 이제 위 태평진군 4년 개미세 7월 25일 이게 제사를 지낸 날짜죠. 중간에는 뭐 감소 고우 누구에게 이렇게 고한다 이런 우리 충문에서 쓰는 그런 그 관용구 이런 것도 보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상향 이렇게 해서 이 충문이 결국 그 태평진군 태무제가 보냈던 이창이라고 하는 그 장군 사신이 이제 새겨놓은 충문이어서 선비가 이렇게 그 이 지역에서 그 유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모용선비의 경우는 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세기, 5세기 전반까지 주로 활동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전연, 후연, 북연, 3연의 이제 그 왕조가 있고 거기 중요한 모용선비의 지배자로는 모용회, 모용황, 모용수, 또 풍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뭐 내용은 많지만 생략하고요. 선비, 모용선비의 고고학 포함해서 선비의 경우는 초기 선비의 유적은 아까 가시엔동 그 동굴이 있는 곳을 비롯해서 내蒙구 동부 지역에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이런 유적들이 있고요. 기원 후 2세기 이후에 모용선비가 랴오닝의 차오양 지역에 정착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여러 유적들이 있고 탁발 선비는 이제 내蒙구 중남부 지역으로 가고요. 그래서 모용선비와 탁발 선비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미 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닭발선비의 경우는 특히 운강석굴, 용문석굴이라고 하는 윈강석굴, 룽먼석굴이 막 가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유적이죠. 그래서 차오양 지역의 모용선비 유적을 보면 아마 기원후 2세기 이후에 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사면 왕조도 성립이 되고 수도 용성도 유적이 확인이 됩니다. 풍부한 그 무덤 유적이 있는데 대체로 토광묘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3세기, 5세기 대에 나중에는 이제 석광묘, 석실묘 등까지 발전을 합니다. 토광묘의 이제 주요 유적 이렇게 쭉 있고요. 이런 유적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참고해서 이런 유적의 연대 3, 4세기, 4세기 전반, 4, 5세기 이런 유적들이 있고요. 그 특징이 이제 이렇게 한 명씩 묻은 단인장, 1차장, 그리고 머리 쪽이 넓고 발 쪽이 좁은 그런 관 형태 두관 족협이라고 하고요. 또 부장품을 일부러 훼손해가지고 묻은 그런 풍속도 있고, 모용선비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등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탈 때 발걸이입니다. 발을 걸고 타는 등자가 최초로 사용이 되었고, 안장 중에 말 안장의 앞가리개, 뒷가리개라고 하는 안교를 역시 이 선비가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 운주, 행엽 같은 아주 장식이 풍부한 마구들도 사용을 하고 그걸 무덤에 부장을 했고요. 금제유물, 금보요 같은 관장식, 과대, 허리띠 장식 같은 장신구를 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이 이제 여기 랴오닝 서부의 차오양, 조양이라고 하는 곳에 그 수도 용성 유적이 있고 이쪽에는 벽화묘도 있고요. 또 풍소불이라고 하는 아주 그 역사서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고고학 무덤이 그 사람의 무덤이 직접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유적들이 있는데 주로 랴오닝 서부 차오양, 조양이 중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토광묘인데요. 토광묘에 보면 이런 여기 형태가 토광묘는 우리 지금도 쓰는 운무덤이죠. 구덩이를 파고 목관의 형태가 머리 쪽이 조금 넓고 발 쪽이 좀 좁은 단인장 한 사람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마구 말 갖춤새로 말 제갈 청동으로 또 이런 건 제갈 멈추게 그리고 이런 금으로 만든 떨잠 같은 관장식 이렇게 그 나뭇잎 모양처럼 해가지고 흔들거리는 그래서 보요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인데 흔들거리는 관장식을 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금동 성동에 도금을 한 걸 우리가 금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금동 과대는 허리띠입니다. 이런 허리띠도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신라의 황금 과대 아주 유명한데 그 기원이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신라의 금관도 이런 금보요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의 황금문화 얘기하면서 중앙아시아 가기도 하고 멀리 가지만 가장 가까운 곳은 여기 모용선비입니다. 모용선비. 이게 이제 금보요입니다. 그래서 관장식인데 나무 형태로 생겼고 여기에 이렇게 심엽 하트 모양의 나뭇잎처럼 생긴 황금판을 매달아 가지고 이 관에 이걸 이제 관 자체는 유기물로 만든 모자죠. 거기에 저 금제 보요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게 저게 나뭇잎처럼 떨리고 하면서 흔들리면서 굉장한 장식 효과가 있는 그런 유물이 이제 발견됩니다.
이거는 이제 금동과대. 그래서 성동에 이제 도금을 했지만 금이 거의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허리띠의 한쪽 끝, 그 고리가 있고 반대쪽 끝, 그리고 이렇게 역시 하트 모양의 장식이 있고, 물론 이제 여기 중앙은 역시 유기물의 뭐 천이나 주로 가죽의 띠죠. 가죽의 띠를 저런 금동판으로 감싼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토광묘 계통의 무덤에서 이런 그 말 장식, 그 행엽 같은, 요즘 나중에는 행엽 이런 것도 있고, 말의 이제 안장의 가리개, 앞가리개인지 뒷가리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가리개가 있고, 이런 토기들도 그렇고 다른 유물들도 약간 부장할 때 약간 훼손해가지고 이렇게 무덤 안에 넣는 그런 중요한 그 매장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연부 이런 게 훼손이 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금동 안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편하고 이 편이 하나로 연결돼서 안장에 이제 앞가리개, 뒷가리개는 실용적인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죠. 안장 위에서 몸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이런 앞가리개, 뒷가리개를 이 선비 부족이 처음으로 사용하고 제작하고 무덤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마치 거북 등의 귀갑처럼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거는 기마 인물이 활을 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도 있고, 뭐 동물들, 토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동물들, 신령스러운 뭐 백호나 청룡 같은 그런 도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고요. 이 토광묘에서 출토된 이제 등자, 금동입니다. 그래서 청동, 물론 이제 가죽띠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 금동판을 감싼 거죠. 그래서 감싸면서 못을 그로 고정한 그런 구멍도 있고, 여기는 못도 남아있죠. 그리고 이 앞판, 뒷판이 있고, 이렇게 약간 발을 여기 이렇게 걸고 탈 수 있는 것을 등자라고 합니다. 발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말을 탄 역사는 뭐 기원전 4000년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발걸이가 이때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뛰어서 올라탔겠죠. 뛰어서. 이거는 역시 토광묘인데 조금 늦은 시기인데, 라마둥의 토광묘,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묻혀 있고 토기가 있고, 발치 쪽에 보면 이렇게 역시 말 안장의 앞가리개, 뒷가리개, 이제 세트가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앞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러 문양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약간 뭐 동물 아니면은 뭐 기린, 해석하기,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문양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뒷판, 뒷가리개입니다. 역시 금동. 또 이런 역시 허리띠의 양쪽 끝 장식인데, 이런 신령스러운 그런 모티프 동물이 역시 장식하고 있습니다. 철제, 낫 이런 것도 있고요. 약간 농경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건 또 다른 무덤인데 역시 토광묘이고, 이쪽 머리 쪽에 주로 그릇, 톡이나 청동 그릇이 있고, 발치 쪽에 마구 말 갖춤새가 있는데, 역시 그 말 안교라고 하는 안장의 앞가리개, 뒷가리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동 그릇 중에 그 동복이라고 부르는 북방 유라시아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그런 유목계통 민족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교 이렇게 출토되고 있는, 이건 이제 물론 앞가리개 뒷가리에 심은 속은 역시 유기물이죠. 나무이기도 하고, 나무일 때도 있고, 그걸 이렇게 금속판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석광묘, 토광묘 이어서 석광묘가 있는데 역시 3세기 말 5세기 정도이고요. 그래서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풍소불의 무덤, 415년의 연대를 가진 풍소불의 무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텐차고 1호 무덤인데 석곽 무덤이고, 여기 목관의 흔적도 있고, 도굴이 좀 되었습니다만,
이런 석곽에도 벽화를 또 그렸어요. 벽화의 흔적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금보요가 있고 나뭇가지가 더욱 많고 나뭇잎이 금판으로 표현되어 있는 또 이런 금제 패식 있고요. 투조죠. 또 이런 길이가 뭐 12cm가 넘는 넓은 반원형의 금 장식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동물 같은 것이 있고 금알갱이 장식이 정말 작은 형태의 금알갱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발전한 금세공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금판에 그 못 같은 것으로 쭉 이렇게 쳐가지고 이런 문양 장식을 낸 자물쇠형 마치 여기 빗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금장식입니다. 크기가 뭐 5cm니까 이 세공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텐사고의 또 다른 석광묘 역시 이렇게 그 머리 쪽이 넓고 발 쪽이 좁은 그런 형태이고요. 여기도 이런 금보요가 있고 이거는 그 선비 중에 이제 연나라 아까 사면 전연 후연 북연이 있다고 그랬죠. 연나라 건흥 10년 그래서 395년에 창녀태수라고 하는 직위를 가진 최휴의 무덤의 묘지입니다. 또 이런 뭐 선비 토기도 있고요. 또 석광묘 중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풍소불의 무덤입니다. 여기도 석곽의 뭐 벽화의 흔적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 파일이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그 풍소불 무덤에 이런 4개의 그 도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금제고요. 그래서 범양공이라고 하는 풍소불의 자기가 나와 있고 거기대장군 뭐 요소공 이런 다른 직위가 쓰여져 있는 금동 도장이 4개가 나와서 이 사람의 그 직위 그리고 무덤의 주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 파일은 더 그 PPT 숫자가 많은 건데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군요. 이왕 이걸 열었으니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범양공, 대사마, 또 요소공, 또 거기대장군. 그래서 이 풍소불이 가지고 있는 관위, 자기의 그 여러 경력들이 이렇게 도장 하나하나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시 금보요도 있고요. 또 금제 관식 이런 거는 이제 그 모자 유기물의 모자에 금틀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그 금제 장식을 하고 위에 떨잠처럼 이렇게 보요식이 있는 그런 형태. 그 중에 금 관식 가운데 있었던 게 높이가 한 7cm 정도 되고 이렇게 많은 금알갱이와 투조 장식이 있습니다. 이런 금제 관식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건 정말 그 슬라이드 숫자가 많은데 금제 장식. 여기도 이제 이런 등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 정도에는 이 풍소불 무덤의 등자가 가장 연대가 빠른 것으로 생각했는데 415년. 근데 지금은 그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선 등자가 역시 선비 무덤에서 보입니다. 이거는 아주 완전한 형태로 발견됐죠. 안에 목심이 있습니다. 이런 그 대구라는 건 허리띠 고리입니다. 그래서 허리띠의 한쪽 끝을 여기에 묶고 반대쪽 끝은 지금 여기가 깨졌지만 일부러 부러뜨린 건데 이쪽에 묶는 금동 허리띠 고리입니다. 금동 잔도 있고요. 또 이런 청동 그릇도 있고 이렇게 생긴 청동 항아리도 있고 또 호자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서 봤나요? 호자, 호랑이처럼 생겼지만 이제 요강이죠, 요강. 그래서 변기입니다. 또 이런 청동제 그릇에 철제 뚜껑 손잡이가 있는 그런 유물도 있고 철로 만든 거울도 있습니다. 나주박물관에서 거울 전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철기들도 있습니다. 톱이라든지 도끼.
그리고 또 풍소물 무덤에서는 로마의 유리 그릇이 여러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의 왕릉에서도 로마 유리 그릇이 이제 출토됐는데 그보다 이전에 이러한 유리 그릇이 출토됐고 이런 유리 잔도 있고요. 이건 훨씬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유리 그릇입니다. 옥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갈색 그 유가 덮여 있는 호도 항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단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데 사용한 벼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석실묘입니다. 석실묘. 그래서 수열식의 무덤에서 횡열식,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관이 들어가는 그런 석실 무덤이 이제 선비에서도 발견되는데, 대체로 이제 4세기 중엽입니다. 그 중에 위안타이즈에서는 벽화 무덤, 돌방이니까 돌방 안에 벽에 그림을 그린 돌방 무덤이 출토됐습니다. 확인됐는데 이 유안타이즈 벽화면은 4세기 아마 중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백호 주작도 있고요. 청룡 주작도 있고 현무도도 있고 그래서 고구려식으로 동서남북에 아주 그 정연한 수립된 동서남북 그 사신도는 아니지만 이런 그 사신도 있고 수렵도도 있고 무덤 주인의 부부도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고 또 이쪽에도 무덤 주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묘주인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고구려의 가장 이른 시기의 묘주도 동수묘, 덕흥리 벽화고분 묘주도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벽화고분의 기원도 이렇게 선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수렵도 있고요. 이런 교구, 허리띠고리, 또 이거는 이제 제갈 멈추개입니다. 또 행엽, 말띠 드리개, 또 이런 그릇, 괴라고 부르는 그릇도 있는데 이런 그릇의 손잡이는 모두 이렇게 용머리로 되어 있는 초두입니다. 그래서 사면 시기에 이 모형선비 아주 급하게 봤지만 굉장히 풍부한 유물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 특히 삼국의 우리나라 고려 백제 신라 가야의 물질 문화에 아주 관련이 깊은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금 보여 관식 과대, 등자, 안교, 운주, 행엽, 교구 이런 마구 세트 또 장식 갑옷이나 마구를 무덤에 부정하는 풍속 다양한 금속재 그릇 중원 유물도 있고 유리기 같은 것은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 로마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벽화고분도 조용을 하고 그 안에 토장, 묘지석 이런 거는 중원 지역의 매장 풍속이죠. 역시 수열식의 토광묘, 석관묘 계통에서 횡열식의 석실묘, 전실묘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아주 발달된 왕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슬라이드가 많지만 그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두 번째 3분의 1은 탁발선비입니다. 탁발선비. 그래서 수도를 3차례 옮겼다고 그랬죠. 성락, 한 12년 이렇게 있었고, 평성은 한 100여 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산시의 나퉁이 현재 지명입니다. 성락은 네이먼고 허링골이고요. 도무제가 건국하고 천도한 것이고. 그래서 그 5, 6세기 불교 조각까지 굉장히 많은 도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퉁에 있는 윈강 석굴은 석굴이 53개, 감실이 1000여 개가 넘고 거기에 그 조각된 게 5만 개가 넘습니다. 460년부터 윈강 석굴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 이른 시기가 다묘오굴이라고 하는 곳에 상을 조용을 했고 효문제 시기에 이제 1, 2굴, 5, 13굴 등이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490년 천도한 이후에도 이 윤강석굴 계속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간다라, 중앙아시아 석굴 사원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 지역의 그 독특한 특징을 북위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루어양으로 천도를 해서 거기는 용문석굴, 룽먼석굴이 있습니다.
효문제가 모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위의 모습, 북중국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송, 유송, 남조의 송하고 접하고 있을 때 모습이고, 유연,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이제 남제하고 접하고 있을 때는 약간 더 넓은 영역이고, 남제가 있고, 유연이 있습니다. 산시다퉁의 윈강석굴, 운강석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석굴이 이렇게 있죠. 석굴이 있고, 이 뒤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석굴의 모습이고요. 그 중에 이제 이른 시기가 다묘오굴이라고 하는 16굴에서 20굴입니다. 그래서 다묘오굴은 북위의 왕의 다섯 사람의 왕을 각각 조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중에 16굴은 석가모니 입상입니다. 높이가 13.5m나 되고, 아마 도무제를 이렇게 석가모니 상으로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 이거는 미륵보살 교각상이 그 다음 굴 17굴에 있는데, 명원제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교각이라는 건 이제 다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차한 거죠. 교차한 그런 형태. 높이가 15.6m나 됩니다. 18굴은 여기 보는 것처럼 굴 앞에서 보면 이 하반신만 보입니다. 또 위쪽에 창이 있어가지고 얼굴하고 상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하고 이 창을 통해서 밖에서 볼 수가 있는데 높이가 15.5m나 되는 석가모니의 입상이고요. 그 입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게 가사를 석가모니가 입고 있는데 거기에 수백 개의 불상이 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불가사라고 부릅니다. 뭐지? 네. 19굴 석가모니의 좌상입니다. 좌상. 그래도 높이가 16m가 넘고요. 역시 입구가 있고 아래쪽만 보이고 얼굴은 이 창을 통해서 바깥에서 볼 수 있는데 내부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건 20굴의 석가모니의 이 좌상입니다. 크기가 크고 이렇게 전신이 노출되어 있죠. 아까 다른 그 이전의 불상들의 입구가 있고 창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면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3.5m, 조각이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북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윈강석굴, 운강석굴의 그 석가모니 상과 협시 상의 모습입니다. 1굴, 2굴은 이제 그 위쪽 언덕 위에 있는데요. 이거는 그 굴의 중앙에 이렇게 중심 탑주가 있습니다. 기둥, 탑처럼 생긴 기둥이 있는 그런 형태로서 그 간다라부터 일찍 시작한 이런 기둥이 가운데 굴 안에 있는 탑주굴이고요. 이게 1굴, 이거는 2굴 탑주굴이 있고 주위에 쭉 돌아가면서 조각들이 있고 이건 5굴, 효문제가 천도한 시기를 전후해서 조성되어 있는데 앞에 이렇게 목조 건물이 이미 있고요. 안에는 3세불, 과거, 현재, 미래불이 이렇게 5굴 안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6굴은 역시 효문제 천도 전후에 조성됐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채색도 남아있고 보존이 달려 있어서 아마 운강석굴 중에는 가장 조각 내용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 입구고요. 여기에는 중심 탑주굴이 있고 불보살, 나한, 비청 총 2,900여 개의 불교 조상이 있습니다. 중심 탑주가 높이가 14.4m 되는데 상하 양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 석가모니 불상이 있고 위에 이렇게 불상이 있고요. 또 동면에는 교각, 발을 이렇게 교차한 문수보살상이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요. 서면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의자 불상이 있고 또 이 중심 답주를 옆에서 보면서 위에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조각이 아주 자세하고 이렇게 풍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중심 답주의 상층의 모습이죠. 모서리에는 코끼리들이 있고요.
불교에서 중요한 조각 모티프이죠. 중심 탑주 상층의 사면의 불상입니다. 조각이 아주 정교하고 회랑에도 이렇게 불상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0여 개에 가까운 이런 불상들이 이렇게 쭉 조각되어 있습니다. 7, 8, 9은 효문제 시기의 조성이 되죠. 여기 7굴이 있고요. 9굴, 10굴은 역시 효문제가 조성을 했는데 7, 8, 9는 3세불 이런 시기이고 10굴은 미륵 교각상이 있습니다. 이 7굴에서 10굴의 특징은 이제 전실하고 주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실, 주실. 여기도 전실, 주실. 이렇게 앞에 마당이 있고 7, 8, 9, 10 이렇게. 여기 8굴의 앞모습, 그 다음에 9굴, 10굴의 앞부분의 모습입니다. 그 조성된 연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9굴 입구고요. 9굴의 천정, 10굴의 입구, 10굴의 숙벽의 병조상, 11굴 여기에는 483년, 496년 이런 그 연도를 알려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주전 불상이 중국의 복장, 한복을 착용하고 있어서 그 부귀가 이제 한화, 중국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1년에 한화 정책을 펴고 86년에는 한복, 우리 한복이 아니고 그 중국 한복을 공복으로 채택하고 심지어는 이제 494년에는 그 호복, 원래 선비의 전통 복장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2굴은 이제 465년 이후에 조성된 것이고요. 그래서 윈강석굴 이렇게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 그런 조각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루오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여전히 이제 불교가 가장 중요한 종교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석굴을 만듭니다. 그게 룽먼, 용문 석굴입니다. 494년에 효문제가 천도를 하고 루오양시 남쪽에 모두 다 합치면 2,100여 개의 석굴이 있는데 부귀가 다 만든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당나라 때 조성된 것이지만 부귀 시기에 조성된 것들은 부귀의 양식을 보여줘서 지금 얘기하는 고양동, 빈양 3동 중에 중동, 그리고 연화동 이런 것들이 이제 부귀 양식, 부귀 시기에 조성된 것들입니다. 고양동, 빈양, 중동, 연화동. 당나라 시기 때 이제 당태종, 고종 등이 조성한 게 빈양의 남동, 북동. 그리고 이제 측천무후가 여기에 아주 큰 불교 사원도 세우고 봉선사 비로자나 불상이라고 하는 11개의 불의 조각상, 불교 불상 조각상을 쭉 조각한 것이 있습니다. 만불동 향산사도 이 시기에 조성됐고요. 이후에 이제 레고대, 북동, 만불구 이런 것들은 늦은 시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루오양 룽먼석굴 2000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요. 이 하천변에 있고 이게 이제 측천무 시기에 11개 그 불상이 이렇게 쭉 주전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5개씩 조성되어 있는 이 봉선사 불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하천가를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그 동굴이 있고 이 하천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이건 서산이고요. 동산 이 천의 반대쪽에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봉선사는 당나라 그 측천무 시기일 것이고 빈양 3동, 만불동, 연화동, 고양동과 빈양 중동이 이제 부귀 시기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고양동은 이런 동굴인데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불상이 있고 좌우에 보살상이 여기 보이죠? 보살상이 있는 그런 형태이고
그 좌우벽에 3개 층으로 감실이 있어서 불상들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고양동은 이 석굴 안에 봉헌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제기라고 하는데 이 제기가 있어서 그 중에 이제 태화 19년 여기 열 십자가 있습니다. 태화 19년 이라고 하는 연대 19년 11월이 있어서 이 제기의 기록을 토대로 이 고양동 석굴의 축조가 495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기들도 역시 이제 왕이나 귀족이나 이 동굴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내가 이 불상을 바칩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런 제기들이 이제 이 같은 동굴 안에 있습니다. 빈양 3동은 이렇게 공간 안에 이렇게 쭉 3개의 동굴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남동, 중동, 북동, 이쪽이 그 북동이죠. 북동, 중동, 남동 이렇게 있어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동은 북이식이 523년에 지어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북동은 당나라 초기, 남동도 남쪽 동굴이라는 뜻이죠. 동굴도 당나라 초기의 것입니다. 여기 평면도는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며 각각 방향의 공간 안에 불상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빈양 중동은 선무제 523년 때 조성이 되었고 그 후벽에 석가모니 불상과 그 제자가 있고 후벽에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북벽과 남벽에는 삼존불 3사람의 부처가 또 일부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쪽에 남벽에 삼존불 일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면 벽에도 3개의 불상, 그 오른쪽 벽에도 3개의 불상, 왼쪽에도 3개의 불상 이렇게 있는 빈양 중동 모습입니다. 중동에는 이제 또 예불을 드리고 있는 제후의 모습 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불도. 그래서 여기 북위의 왕비 아니면 황제와 태후가 이렇게 주위의 인물들을 거느리고 봉헌하기 위해서 여기 봉헌물을 가지고 있는 그 시비가 있죠. 이렇게 예불도 석각도 있습니다. 연화동도 역시 북이식이 효명제 때 조성된 것입니다. 일불 보살상이 있고 천장에 이렇게 아주 화려한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화문에서 이름을 따와서 연화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당나라 때 빈양 남동 그리고 빈양 북동의 아미타불 가운데 그리고 보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 이후에 그 당에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이후에도 이 지역이 석굴 사원을 조성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봉선사의 이렇게 아주 대형 조각이죠. 그래서 중앙에는 이제 비로자나 불이 있고 이쪽에 이 불상의 왼쪽 오른쪽에 이제 제자, 보살, 천왕 또 역사 이러한 조각들이 있어서 모두 11존의 그 조각이 한 공간에 이렇게 열린 이렇게 밖에서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그 중에 비로자나불 그리고 제자, 보살. 제자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보살은 훨씬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이 이제 불상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당나라의 이렇게 풍만하고 화려한 그런 그 조각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이제 반대편 모습에도 가까이에 제자가 있고 옆에 보살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 천왕의 모습입니다. 그 밖에 소형의 불상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노출되어 있는 불교 동굴 사원입니다. 북위하고 관련되어서는 북위 수도 낙양이죠. 낙양에 영영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 거기에 이런 구층 목탑, 우리 신라의 황룡사 구층 목탑 유명한데 그거보다 이제 연대가 훨씬 앞서죠. 516년에 이런 구층 목탑이 완공되었는데 53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지만 여기 그 일부 유적 그 기초부가 확인돼서 그 목탑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비 중에 앞에는 그 모형선비, 뒤에는 탁발선비 중에 윙강석굴, 용문석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돌궐입니다. 돌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북방의 고대 민족 중에 하나이고 돌궐이 건국한 거하고 돌궐을 크게 제1제국, 제2제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큰 제국을 형성한 게 한 각각 50여 년 동안 있었는데 중간에 한 70년 가까운 단절이 있었습니다. 단절이 있어서 80년 정도.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제1제국, 뒷부분에 제2제국 이렇게 부르는데 돌궐의 그 건국은 흉노의 후예라고 알려진 아사나족의 그 500여호가 439년에 텐산 일대에 정착을 하고 그 아사나족의 부문이라는 인명, 부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동생은 뭐 이스타미가 또 유명한데 이 고차, 철륵도 병합을 하고 그래서 부문 돌궐이 551년에 자기 스스로 카간을 선포하고 중국에 있는 서위의 공주와 혼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국한 것은 552년입니다. 유연의 안하괴를 공격하고 그래서 유연이 아까도 선비 위쪽에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그 유연을 무너뜨리고 지도에 있던 그 유연을 무너뜨리고 건국한 게 552년입니다. 일리카간, 이리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그런데 몇 달 후에 죽으면서 세 아들이 차례로 계승을 합니다. 돌궐의 흉노처럼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몽골 징기스칸처럼 이렇게 형제 상속이 있어요. 형제 상속은 항상 내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아들이 차례로 계승을 했는데 그러면 장자의 장자가 자기 삼촌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모반을 꿈꾸고 독립하려고 하고 분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부문의 동생 이스타미가 서돌궐로 확장을 하고 그래서 중앙아시아 소그들을 포함한 유목 제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촌들 사이에서 왕위 세습을 둘러싼 분쟁이 581년에 일어나서 이제 동서 돌궐로 나뉘게 되고 내전이 일어나고 당나라가 결국 동돌궐 그리고 서돌궐을 차례로 복속을 합니다. 그런데 또 681년에 일테리시 카간이 돌궐을 재건국을 합니다. 그 동생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유목세계를 재통합을 해요. 그런데 일테리시 아들이 당나라에 저항을 하다가 화친도 하고 또 역시 그 왕위 계승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아사나 세력, 돌궐이 세력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은 위그르 제국입니다. 이게 이제 북방의 역사인데요. 돌궐의 제1제국 시기 552년, 603년 시기에 여기 이 중앙아시아의 대부분 카스피의 흑해 연안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대제국을 건설을 했고 고구려, 북주, 북제 이런 그리고 이제 남중국에는 진나라 등이 있었습니다. 기원 5세기 후반에 이런 대제국을 건설을 했고 이와 관련된 제1돌궐 제국과 관련된 유적들이 이제 몇 군데에서 확인이 됩니다. 제1돌궐 제국 때는 그 수도가 어디였는지 잘 몰라요. 유목 제국들이 대부분 그 수도의 흔적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영구적인 시설물을 이렇게 잘 만들지 않고 유르트라고 하는 천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식의 건물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산시성 서안이죠. 시안에 보면 안가라고 하는 518년, 579년까지 살았던 사람의 무덤에서 이런 석각화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렇게 12폭의 석각 병풍이 있는데 여기에 돌궐 제국의 카간의 모습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석각에. 그리고 이 명문은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주나라였죠. 북주, 대주, 대도독, 동주, 살보, 안군, 묘지명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주 시대에 대도독 지휘됐었던 살보는 소그드 지역을 얘기합니다. 소그드 지역. 그래서 제일 돌궐의 그 통제하에 있었던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 이제 시안까지 와서 묻히게 된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그 소그드 지금은 부하라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아주 작은 도시이면서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면은 반하게 되는 그런 작은 역사 도시인데 부하라 귀족 출신이고 북주의 소그드 상인의 수장, 그래서 살보라고 하는 그 한자어가 소그드의 대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돌궐 카간을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말을 타고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아까 12폭의 석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돌궐 카간의 유르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침내 돌궐 카간하고 화친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제2제국은 682년에서 744년 시기의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축소되긴 했고요. 이제 당나라 시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역시 제2제국의 시기에도 그 수도가 어디인지 또 뭐 지배계층이나 왕족의 무덤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1제국도 뭐 왕족의 무덤은 없고 이렇게 중국의 귀화한 그런 흔적, 그 인물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제국의 그 문화유산은 제1제국보다 조금 풍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몽골의 오르콘강 동쪽 기슭의 호쇼 차이담이라는 곳에서 19세기 말에 러시아 고고학자가 추모 시설하고 세 개의 석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비에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돌궐의 고유 문자입니다. 돌궐의 문자. 그래서 그걸 그 해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해독을 통해서 카라발가순 돌궐의 지도자 빌게 카간, 퀼테긴, 여기 퀼테긴, 빌게 카간 이런 세 사람의 을 기념하는 석비 이미 밝혀졌습니다. 고대 투르크 문자를 사용을 해서 돌궐 문자, 그래서 1900년경에 이제 해독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빌게 카간은 돌궐 제2제국의 네 번째 카간입니다. 그래서 재위 기간이 717년에서 734년인데 그 일테리시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상속을 하다가 이제 또 그 아들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네 번째 하간이고 뭐 이렇게 뭐 비가 가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사나 속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자로는 그 표현하는 그 중국 기록에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빌게 카간은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 상속을 해서 자기 삼촌이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삼촌의 아들로 그 왕위가 계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 그 방계인데 자기가 더 적자인데 불만을 그 품고 동생 이 빌게 카간이 자기 동생 킬테킨하고 같이 그 삼촌의 집안으로 왕계가 계승되는 것에 반발해서 장인 톤 유크크와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빌게 카간이 이제 돌궐 제국의 왕이 됩니다.
당나라와는 그 현종대인데 대결도 하고 화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734년에 이제 독살됐고요. 이 독살됐을 당시에 장례를 지내는데 독살되고 나서 당나라에서 직접 이 돌고래 세력이 워낙 크니까 500여 명의 조문단 그리고 그 선물 물품을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들 욜루그, 탱그리 등이 차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게 카간의 이런 그 쭉 역사가 이제 석비의 해독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퀼테긴의 석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테리시의 둘째 아들이고요. 왕자죠. 빌게 톤유쿠크라고 하는 사람의 공적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이 빌게 톤유쿠크가 최초의 투르크 문자 석비 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업적을 기록한 공적비, 묘지 석비 등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두 개는 그 호쇼차이담 그 지역에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이제 돌궐, 투르크 이러면 역사적으로 계승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던.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재정 지원 조사도 하고 뭐 박물관도 짓고 할 수 있도록 쭉 지원을 해가지고 호쇼차이담 이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게 카간의 석비, 퀼테긴의 석비가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게 카간 석비 정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쭉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글자가 쭉 새겨져 있어서 이게 이제 투르크 문자, 돌궐 문자입니다. 돌궐 문자 각 행에 이렇게 36행부터 40행의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이 석비의 이 중요한 부분에 이 귀수 같은 부위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 돌궐의 그 왕실 가문 아사나 부족의 말낙인 탐가라고 부릅니다. 탐가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이 상징이 이 아사나 부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이 공간에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명문을 쭉 새긴 거죠. 빌게 카간의 이제 좌상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머리는 훼손이 돼서 남아있지 않고요. 좌상, 또 금관 이런 것도 호쇼차이담 묘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돌궐 문자, 투르크 문자를 해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비석 자료가 쭉 있고 그리고 그 중국 당나라 쪽에 중국 쪽에 풍부한 문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쭉 해독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는 문자가 이제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자음은 이렇게 수많은 자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독이 다 된 거죠. 해독이 다 돼서 글자가 이렇게 돼 있고 자음, 모음 이렇게 해서 알파벳처럼 아니면 한글처럼 소리 글자,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탱그리라고 쓰여져 있어요. 탱그리. 그래서 탱을 찾아보면 여기 T가 어디나요? 네, 여기 T죠. 탱. 이게 제일 먼저 쓰여져 있고 응이니까 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리 그리고 I 탱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탱리.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이거, 두 번째 글자가 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르이, 탱리. 그래서 탱리, 탱그리. 요즘 우리가 이제 한글로 표기할 때는 탱그리. 그래서 이게 이제 쭉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면을 살펴봤는데 빌게 카간의 비문은 이렇게 그 사면에 이렇게 쭉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그 404년인가요? 그 광개토왕비도 호태왕비도 사면에 글자가 쭉 쓰여져 있죠. 북에 15행 줄, 동쪽에 41줄, 남동쪽 그 모서리에 한 줄, 남쪽에 15줄, 남서쪽 모서리에 한 줄, 서쪽에 7줄 등이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비문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북쪽에서 시작합니다. 북쪽의 첫 번째 줄에 탱그리와 같고 탱그리에서 생긴 투르크 빌게 카간 나는 이때에 앉았다. 나의 말을 온전히 들어라. 이런 글로, 이런 말로,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탱그리는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무슨 뜻이냐? 하늘 아니면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은 나는 동쪽으로 산둥, 남쪽으로는 에르신까지 갔고 토본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서쪽으로는 옌취강을 지나 테미르 카프크까지 나아갔다. 북쪽으로 이르 바야르크 땅까지 나아갔다. 이게 이제 빌게 카간의 자기 영토, 자기가 정복한 지역 쭉 표시를 하고 동쪽의 첫 번째 줄도 탱그리와 같고 탱그리에 생긴 투르크 빌게 카간 나의 말 이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해독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자기의 족보, 역사, 가문의 역사가 나오는데 나의 조상 부문 카간 그 제1제국 이전에 그 부문이라고 하는 카간을 처음으로 칭한 돌고래 사람 부문 그리고 그 동생 이스테미 카간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남쪽의 첫 번째 줄은 말을 탄 병사 17,000명을 첫날에 내가 죽였다. 전쟁을 하면서 서쪽의 첫 번째 줄은 위에서. 그런데 이제 남서쪽에 있는 이 한 줄은 뭐냐? 이 빌게 카간의 비문을 나 욜루그 태긴이 썼다. 이 비문을 쓴 사람. 조각한 사람은 물론 아니겠죠. 이 비문의 원문을 작성한 사람, 장문한 사람. 그게 이제 욜루그 태긴. 그래서 욜루그 태긴은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죠. 어딘가요? 아니군요. 예, 다음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빌게 카간의 비문이고요. 퀼테긴의 석비 정면 여기도 아까 탐가 여기가 중요한 이 부분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할 때는 못 봤는데 이 보니까 동국대학교에서 고구려 고고학 전공하는 강현숙 교수님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에도 이렇게 탐가 정면에 있고 이 글자들 돌골 문자, 투르크 문자가 쭉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은 말의 낙인을 찍는 이유는 이제 그 말의 소유, 말이 그냥 제갈만 풀고 초원으로 도망가 버리면 누구 건지 모르니까 나중에 찾았을 때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부족이죠. 자기 그 집안의 탐가가 말의 낙인입니다. 퀼테긴의 석재 두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크론강 유역에서 발견됐는데 이런 이 봉황 같은 장식이 있는 관을 쓴 두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퀼테긴의 경우도 이제 남쪽, 동쪽 이렇게 여러 줄 북쪽 그리고 또 북동쪽, 남동쪽, 남서쪽 모서리에도 한 줄씩 서쪽 그리고 귀부에 6행이 판독이 되는데 퀼테긴도 첫 번째 남쪽 첫 번째 줄에서 시작하는데 탱그리와 같고 탱그리에서 생긴 투르크의 빌게 카간 나는 이때에 앉았다. 나의 말을 온전히 들어라. 이제 앞부분이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남쪽의 두 번째 줄은 이렇게 그 영역과 관련된 남쪽 해가 뜨는 곳, 뒤는 해가 지는 곳, 북쪽으로는 밤의 한가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나에게 들어왔다.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다 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죠. 또 동쪽에 나의 조상이신 부문 카간, 이스테미 카간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 문상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와서 조문을 한 사람들 중에 해가 뜨는 곳에서 베클리, 그 베클리는 투르크 발음으로 쓴 거죠. 이게 이제 고구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 베클리. 첼리겔, 타브가치, 이건 중국, 테피트, 파르는 페르시아, 푸르면 비잔티움, 이게 이제 동로마 제국이죠. 키르키즈, 위즈크루칸, 오트즈 쭉 해서 이만큼의 백성들이 와서 울고 조문했다. 이게 이제 552년인지 576년인지 이제 학자들 주장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 고구려의 조문단이 와서 조문한 내용이 또 쓰여져 있고, 이때 뭐 북쪽에 퀼테긴이 죽었다. 퀼테긴은 양해해 7번째 날에 죽었다. 양해해는 정확히 12간지 중에 하나니까 또 어느 해인지 딱 단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52년설하고 576년설이 24년 차이가 나죠. 12년 주기 중에 어떤 주기냐에 따라서. 퀼테긴이 47살이었다. 남동쪽에도 비문을 쓴 사람은 열루그테긴, 내가 썼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궐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돌궐을 특히 그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학자도 거의 없지만 그 정재훈 교수라는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책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역사를 정리한 그 책도 내셨습니다. 돌궐 고고학, 돌궐 문화유산 연구하시는 분은 뭐 고고학자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돌궐의 유적, 유물 이렇게 그 사례가 많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돌궐은 굉장히 이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퀘투르크라고 부르는 이제 지금 투르키의 투르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돌궐이 5세기에서 한 8세기까지 그 세력을 그 유라시아 대륙 북쪽에 차지하면서 심지어 카스피해, 흑해 지역까지 확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구르 그 시기가 8, 9세기의 중앙아시아입니다. 위구르도 이제 투르크의 후예를 주장하고요. 셀죽이 이제 투르크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였던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슬람 제국. 그리고 티무리드 역시 그 중앙아시아에서 1370년에서 1507년에까지 존속했던 중앙아시아 티무리드 제국이 있습니다. 그 사마르칸드에 가면 그 유적이 아주 잘 남아 있는데 그 경우도 투르크 몽골 제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오토만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이슬람 제국이면서 한 700여 년 동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족이다 혹은 투르크의 후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된 거죠. 실제로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이 정회원이고요. 헝가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준회원입니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투르크 언어가 유라시아 대륙에 현재 한 2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르크어는 우리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자 중국어하고 달리 주어, 목적어, 동사순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죠. 중국어는 아이니, 영어도 I love you, 동사가 중간에 오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투르크어는 우리말과 같이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이고요. 또 서양 언어 또 중국어의 경우는 남녀 구분, 암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였죠. 남녀 암수 구분하는 거. 근데 없어요. 우리말도 없잖아요. 그녀 이런 구분 원래는 저희가 쓰지 않았던 건데 무성별어 그리고 모음조와 교차어 이런 특징은 우리말하고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투르크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 투르크 문자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오크론 문자 또 다른 예니세이 문자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튀르키예, 우즈벡, 카자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지의 이제 투르크족이 현재도 언어로 투르크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어, 퉁구스어, 한국어, 일본어 등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아니면 아마 이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더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선비 굉장히 동북아시아 우리 한반도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그런 집단 민족이라고 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고대 민족인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중국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가 고고학 유적이 아무래도 계속 발굴이 추가되고 그 성과가 누적이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화적 특징의 기원, 뿌리를 선비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벽화고분 이런 얘기 하는데 고구려 벽화고분 같은 경우에 한나라의 벽화고분하고는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는 동안 시기, 기원 후 1, 2세기경에 그 벽화고분을 많이 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고구려의 벽화고분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구려와 가까운 이 모형 선비의 아까 보았던 위안타이즈 같은 벽화묘가 고구려하고 시기적으로 가깝고 내용도 비슷한 게 많고 조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존되고 알려진 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선비는 지금 모형 선비는 어떤 정도냐? 고구려하고 전쟁을 자주 했고요. 선비가 직접 고구려 국내성을 정복하고 그 수도를 함락시킨 적도 있습니다. 또 고구려가 거꾸로 선비를 공격하고 몰아낸 적도 있고 주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자주 만났긴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가까울 수 있는 거죠. 서로 보고 배우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선비의 저런 금제 장신구, 또 복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주로 머리 장식, 관식과 그 다음에 허리띠 장식 이런 것들이 고구려 또는 백제, 신라 등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을 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말 갖춤새가 필요하죠. 그래서 선비의 저런 발걸이, 등자라고 하는 발걸이가 선비가 발명을 했고, 안장은 물론 말을 타면 다 예전에 말 등에 바로 타는 것보다는 천이건 가죽이건 뭘 깔고 타면 더 편하죠. 그래서 안장은 바로 나오는데 안장하고 제갈, 말 입에 물리는 제갈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안장의 앞뒤 가리개를 구분해서 만든 건 선비가 역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이하고 안장의 앞뒤 가리개는 굉장히 중요한 기승문화, 말을 타는 문화에서 중요한 그런 변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비가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말 갖춤새를 무덤 안에 넣는, 부장하는 풍습이 중요하잖아요. 부장하는 풍습이 없으면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타는지 모르잖아요. 고구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마민족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갖춤새를 무덤 안에 부장하는 풍습이 없어가지고 고구려는 박장, 이렇게 유물이 풍부하지 않다. 얇을 박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기마 문화는 잘 알 수 없지만 선비는 이렇게 기마와 관련된 여러 유물들을 넣고 그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신라가야 지역의 무덤 안에 이런 말 갖춤새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선비하고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